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지금 유가가 폭락하고 채권 금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대다수의 기사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착륙 신호다. 유가 떨어지고 채권 금리 떨어진다는 소리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금리 내려간다는 신호다. 연착륙 신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한 경착륙 신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계 경제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경제 위기는 이미 왔습니다. 경제 위기가 터지는 트리거. 얘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다. 예를 들어서 미국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서프라임 모기지는 2006년부터 무너졌어요. 근데 그 트리거가 됐던 게 뭐였어요? 그때도 미국은 계속 경제 위기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터졌던 그 트리거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죠. 그런 것처럼 그 트리거가 아직 안 나왔을 뿐이지 경제 위기는 이미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도 국제유가 폭락이나 미 채권금리 하락은 세계 경제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통상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원유 수요가 감소해서 유가가 떨어지고 안전자산인 미 국채 수요는 높아져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 금리는 떨어지는 거죠. 이게 공급 요인이 아니라 수요가 줄어서 유가가 떨어진다면 한국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김진일 고려대 교수가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유가 하락의 핵심이 되는 나라는 어디다? 중국이죠. 국제 유가가 급락한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경기 둔화다. 그래서 보니까 중국 경제 전반의 물가를 측정하는 지표 가운데 국내 총생산 디플레이터,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증가율 차이를 봤을 때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럼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중국의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면 글로벌 경제, 특히 한국에 영향을 많이 준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해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죠. 왜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이 내수 경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글로벌 어스라는 말이 유명할 정도로 저기선 생산하고 우리는 기술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1차 산업은 저기 맡기고 신흥국들에게 맡기고 2차, 3차 산업 이런 것들을 선진국들이 했었는데 1차 산업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당장 쓸 수가 없죠. 그게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내수 경제에 굉장히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수 경제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 부채를 보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가 많이 늘어났지만 가계부채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계부채를 축소하고 정부 부채나 기업 부채 이런 쪽으로 늘렸죠. 그게 무슨 뜻이냐?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가계에서 부채 낼 일이 뭐가 있어요? 주식 산다고 부채 내는 거는 그런 거는 단타내서 일시적으로 샀다가 일시적으로 상환하는 거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가계에서 부채를 많이 낼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아니면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자 이런 거 할 때 결국에는 부동산 부채가 늘어난다는 소리고, 그게 굉장히 나쁜 부채이죠. 그 나쁜 부채를 우리나라는 잔뜩 늘렸죠. 왜? 다른 나라들은 내수 경제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집값 방어에 집중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풀고 추후에는 멀쩡히 지어져 있는 집 때려 부숴가지고 그걸로 경제 사이클 돌리죠. 그게 무슨 생산성이 있냐. 그리고 그 집을 비싸게 살 수 있도록 주담대를 풀어줬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를 더욱 좀먹었죠. 그래서 아까 초이노믹스 이야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왜 그때 빚내서 집 사면 안 됐냐.
토이노믹스 도입 이후 내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가뜩이나 내수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주거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수에 쓸 돈은 점점 더 줄어들죠. 근데 멀쩡한 전세 가격 올리겠다 치고 전세 자금 대출을 풀면서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출을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주거비가 올라갑니다. 주거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수에 쓸 돈이 사라지죠. 이게 지금 그때부터 망가져온 경제인 거고, 제가 그래서 집값을 이야기할 때 2015년 실제 가격 지수로 이야기를 하죠. 왜냐? DSR 40%도 추정해 봤을 때 2015년 정도가 DSR 40% 정도였고, 또 한 가지는 GDP 대비 가계부채. 한국은행에서 이걸 80%까지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것도 2015년 정도의 실제 가격 지수라고 그랬죠. 근데 GDP 대비 가계부채 80%가 낮은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글로벌 금융이 터진 이후 한 60%대까지 떨어졌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버블 때 안 잡았는데 그때는 가계부채 뭐 엄청 많이 나올 때 아닌데 그때도 한 60% 선이었다. 80%가 낮은 게 아니다. 근데 왜 80% 선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전세 자금 대출 때문에 그 이상 떨어지긴 쉽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말씀드렸듯이 내수 중심으로 살리지 못하죠. 지금도 보세요. 내수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가 나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수출로 먹고 사니까. 내수는 망가져도 상관없다. 사실 GDP 지수를 나타낼 때는. 그러니까 내수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았다. 명목 GDP 성장률이 가계부채 상승률보다 낮다. 이런 이야기를 대가면서 디레버리징 해야 될 때 레버리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랑 수출입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라들이 경기 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 근데 중국 경제가 굉장히 침체된다는 소리는 그 타격이 우리나라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외국인들 수요도요, 비슷한 지역에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그나마 경제 체력이 있는 일본이나 중국 정도는 살아남았지만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랑 거의 동일하게 외환위기를 겪었었다. 그러면 그때는 일본이나 중국이라도 멀쩡했는데 지금 중국 무너지게 되면은 아시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우리나라는 특히 더 위험하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입 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물가 잡혔다고 좋아할 때 아니에요. 한은 물가 상승 제한적일 것. 왜? 수입 물가가 3.5% 하락했으니까. 수입 물가 왜 떨어졌어요? 환율 떨어지니까. 이번 달에 그 환율 떨어지고 또 한 가지 아까 유가 떨어진 거. 요 영향 등으로 수입 물가가 떨어진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그 전에 물가 상승률 2% 나왔죠. 이 2%가 굉장히 특이한 수치라고 그랬죠. 왜? 체감 물가는 엄청나게 높은데 실제 물가 상승률은 너무 낮아요. 지금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통계를 과소하게 잡았을 가능성. 대표적으로 전세 가격이랑 월세 가격 올라가는 거를 똑같은 정부 기관이지만 부동산원 같은 데서는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잡을 때 집세 상승률은 전년 대비 0.4%밖에 안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비싸게 올라도 통화 승수가 돌지 않으면 물가 상승률은 낮게 나온다. 즉 체감 물가가 굉장히 높다는 건 실질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다는 소리인데 이 와중에 물가 상승률이 수치상으로 낮게 나오는 이유는 돈이 안 돌아서 내수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인플레이션은 심한데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도 소비자 물가지수 2.5%밖에 안 나왔다. 3년 6개월 만에 최저다. 그래서 전문가 전망치보다 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유가 영향이 큽니다. 유가 같은 경우가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유가나 이런 변동폭이 큰 항목들을 제외한 진짜 그 유동성으로 잡아야 되는 근원 물가 같은 경우 어때요? 예상치보다 높은 3.2%가 나왔다. CPI보다
근원 CPI가 훨씬 더 높게 나왔죠. 생각보다 진짜 물가는 안 잡히고 있다는 소리죠. 변동성이 큰 유가나 이런 것들 영향 받아가지고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이나 이런 경제가 안 좋아져서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CPI 계속 이야기할 때 근원 CPI 이야기를 했었죠. 근원 CPI가 아직도 3%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금리 인하 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원래대로가 아니기에 하려고 추진을 하는 거죠. 만약 B컷을 한다면 숨겨진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하다는 소리인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근원적으로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랬죠. 터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BIS 경제 분석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영상 올려놨었으니까.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을 저하하고 있고, 그 이유는 부채가 늘면서 성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꼭지점을 찍고 반비례로 돌아서는데, 그 이유는 민간신용 비율, 즉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고, 이게 제조업이나 이런 쪽으로 생산성이 있는 게 아니라 건설, 부동산 등 생산성이 없는 곳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렇게 건설업과 부동산 대출 비중이 많이 증가한 국가일수록 총 묘소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 감소가 되었다. 즉 경제 성장에 굉장히 저해가 된다는 소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나쁜 부채 구조다. 가계대출과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수가 안 돌아가죠.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이미 위기 넘어섰고 지금은 붕괴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근원적인 부채 문제 때문인 거고, 근원적인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맞은 나라들은 항상 개작살이 났었죠. 과거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왜 그런 나라들이 그런 위기를 겪었냐. 근데 보통 그렇게 터지게 되면요, 부채 문제 터지게 되면 정부가 메꿔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차 대조표를 대폭 늘렸고, 일본 같은 경우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문제가 터졌는데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미국이 돈 푸는 거 보고 따라서 2012년에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돈을 풀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정부가 극복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7월까지 나라 살림 83.2조 적자로 적자폭 역대 세 번째로 크고,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빠져나가고 있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매도 우위로 전환했다. 매도 우위로 전환한 건 어떤 상황이다?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가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내려가죠.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죠. 지금 채권으로 이동이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터지고 난 뒤에 기축통화는커녕 준기축통화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 부채 문제가 터졌을 때 국가가 얼마나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느냐. 국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여력이 되면 모르겠는데, 국가도 이 가계부채를 터진 걸 막기 위해서 미루다가 국가 체력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가가 이렇게 빨리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경제가 급냉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G2가 굉장히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경제 위기는 없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위기가 아닌 경우는 그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를 했기 때문인데,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마저 떨어져가지고 위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진짜 큰 위기를 만든다. 근데 우리나라만 봐도 답이 나오죠. 자, 작년 새마을금고 사태랑 지금 똑같은 사태가 대구에서 터졌습니다. 불법 대출해줬고 합병됐고 연체율 7%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요거 아무도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죠. 경각심이 없어진 거예요. 요것만 보더라도 이번에 터졌을 때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이게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